너 오면서 주변의 빈집들 봤냐? 세상엔 여러 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구독자분이 일본 여행 중 한 흉가에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현지인들도 꺼려하는 집. 3년 전 당시 공포방송 크리에이터를 하던 친구와 일본 여행 중에 겪은 일입니다. 그 친구는 수년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던 녀석으로 당시 일본 내에서도 나름 실시간 방송으로는 유명한 녀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녀석이 거주하는 후쿠오카에 도착하자마자 녀석이 알려준 주소대로 열심히 길을 나섰고 곧 녀석이 거주하는 아파트형 원룸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지형이 참 특이한 게 그 아파트 건물을 제외하곤 죄다 논밭밖에 없는 데다가 오는 길에 택시를 타고 오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제가 당시 기사님에게 여기는 오래된 집들이 많네요. 저런 곳에 아직도 사람들이 살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집들은 죄다 빈집이고 적어도 20년 이상은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곳들이라며 이 동네는 진작에 망했어야 하는데 지금 가고 계시는 친구분이 사신다는 그 아파트 덕분에 아직까진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캐리어를 들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경비원으로 보이시는 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오신 거냐 출입증 보여달라길래 저는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꿔드렸고 전화를 받으신 경비원 분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절대로 주변에 보이는 빈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는 밤 9시 이후론 시끄럽게 떠들어서는 안 된다 였는데요. 둘 다 얼추 이유를 알 것 같아서 바로 수긍을 하고 바로 녀석의 집 앞까지 간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그 순간 바로 옆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제법 추리한 차림의 젊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와, 이런 깡시골에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한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김상의 친구이시냐고 제법 또박또박한 한국어로 말을 하길래 아, 네네, 오늘부터 3일 정도 머물 건데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방 안으로 들어온 저는 옷을 갈아입고 잠시 구름 과자를 먹으러 밖으로 나왔는데 그제서야 주변의 경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외관 시설들도 나름 잘 돼 있어서 주차장도 있고 주변에 빨래방도 있고 편의점도 있는 걸로 봐선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살고 있나 보네 할 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게 저녁 7시쯤이 돼서야 퇴근하라고 집으로 온 녀석과 저는 편의점에서 산 위스키에 콜라를 섞어서 간단한 안주와 함께 즐겼고 피곤한 데다가 술까지 들어가니 졸음이 확 쏟아지길래 바로 누웠는데 녀석이 저에게 야, 너 오면서 주변의 빈집들 봤냐? 라고 하길래 보긴 했는데 경비원분이 밤에 가지 말라고 하시던데? 하고 답을 했더니 야, 솔직히 이 동네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분위기 미치는 흉가들 많기는 해. 그런데 여기 있는 빈집들도 나름 초심자용으론 나쁘지 않은 수준이거든? 그렇게 운을 떼는 녀석의 목적은 역시나 자기의 방송에 저를 게스트로 써먹으려는 이런 사탄도 울고 갈 놈 같으니라고 저는 못내 들어주는 척 일어난 녀석을 따라갔습니다. 방송 장비들은 뭐 한국에도 공포방송 스트리머들이 제법 있는 편이라 한눈에 봐도 익히 알 법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고스트박스였나? 그리고 그 주파수 탐지기? 녹음기 같은 장비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가는 녀석을 보면서 굳이 왜 이런 부질없는 짓에 목숨을 거는 건가 싶었지만 제가 주제넘게 나설 일은 아니었으니 직접 말은 안 했죠. 그곳은 제가 택시를 타고 막 이쪽 마을로 들어왔을 때 처음 봤던 빈집이었는데 낮에 들어올 때 봤을 때는 그냥 아, 빈집이네, 빈집이야 하고 말았던 게 해가 지고 나서 그 앞에서 봤을 때는 정말 들어가기가 겁이 날 정도였어요. 당장이라도 다 떨어진 창문을 비집고 사다코가 왁 하고 소리를 지를 것 같은, 물론 녀석은 별거 아니라는 듯 엄지를 척 세우면서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혼자 일본말로 썰라썰라 하면서 녹음기를 켜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길 한참 녀석이 제 앞으로 와서 녹음기를 켰을 때 정확히 들었거든요. 녀석이 일본말로 중얼거린 건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마타키 마시다, 또 왔어요 였는데 이 두 번째 또 왔어요 부분에서 정확하게 멘도네야스, 귀찮은 녀석, 데테코다사이, 나가주세요. 저는 솔직히 방송 보면서 에이, 이런 거 다 주작이지 말이 되나? 하던 사람인데 이걸 제 귀로 직접 들으니까 와, 이거 진짜였구나 하면서 놀랍기만 했더랬죠.
하지만 녀석이 다음 컷을 들려줬을 땐 저와 녀석 둘 다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나타노 하나시오 키이테 구다사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다음 들려온 대답은 와레와레와 고로사레타. 우리는 살해당했어. 고로스요 아나타타치. 죽일 거야 너희들. 녀석은 이 대답을 듣는 걸 끝으로 황급히 장비들을 챙겨서 바깥으로 허겁지겁 달려나갔고, 저도 얼추 위험한 상황임을 눈치채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 다 썩어가는 나무로 된 미닫이 문이 쾅 소리를 내면서 닫혔습니다. 저는 완전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고, 바깥에 있을 녀석에게 빨리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발로 차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뒤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얇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얄쌍한 목소리로 도코에이크 어디가? 그와 동시에 제 뒷덜미를 낚아채는 굉장히 차갑고 섬뜩한 촉감의 손. 저는 두려움도 있고 천천히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제 눈에 보였던 건 얼굴이 아닌 사람의 눈. 사람 눈이 맞는데 사람 눈이 이렇게 크다고? 그것도 붉은색으로 흰자가 충혈된 그런 눈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모습을 끝으로 정신을 잃었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눈에 보이는 건, 그러니까 아마 그 빈집의 거실 정도로 추정이 됐었는데, 뭐 다 떨어진 샹들리에 비슷한 거에 거미줄과 먼지의 향연으로 가득한 집기류들이 보였었으니까요. 몸을 추스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다가 어디선가 느껴지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그곳은 주방으로 보이는 것이었고, 그 어둠이 짙게 깔린 상황에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평범한 옷차림의 가정주부, 앞치마를 두른 듯한 뒤태에 뭔가 기분이 좋은 듯 내는 흥얼거리는 노랫소리, 그리고 그와 함께 들려오는 식칼로 무언가를 숭숭 썰어내는 소리. 내가 지금 정신을 잃은 상태로 꿈을 꾸는 건가? 하는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바깥에서 무언가로 문을 잡아뜯는 소리와 함께 녀석의 목소리가 들렸죠. 금방 꺼내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라는 다급한 녀석의 목소리가요. 이야기가 제법 길어서 다음 편에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11시에 벌어졌길래 제목이 11시에 벌어졌다일까? 궁금하시면 다음 편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현지인들도 꺼리는 집이라 아무도 얼씬도 안 해요.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번 후쿠오카 휴가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연 11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1시에 벌어졌다.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음과 녀석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기분 좋은 콧노래를 부르며 무언가를 다듬는 가정주부. 아니, 귀신이겠지? 함께 있는 공간 안에서도 귀가 아플 정도의 소음이 연신 울리는데, 저 여자는 들리지도 않는 건지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연신 도마 위에 올려둔 무언가를 식칼로 숭숭 썰어내고 있다가 갑자기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에 인기척이 느껴진 듯 조심스럽게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결국 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그와 동시에 바닥에 철퍼가 엎어져서는 무언가 굉장히 무서운 걸 보는 듯 벌벌 떨면서 아나타와 다레데스까? 당신은 누구시죠? 토야떼 하이테 키타노? 어떻게 들어온 거죠? 를 말하면서 급기야 도마 위에 올려진 시카를 집어들면서 시카스카 나이테 쿠다사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다급하게 소리치다가 갑자기 흉기에 찔린 듯 복부를 부여잡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천천히 바닥을 향해 고개를 떨구는 그녀는 유르세나이, 용서 못해. 이 말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그게 맞는 표현일 겁니다. 정확히는 무슨 필름 테이프가 끊긴 것 마냥 삭제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갑자기 그 집 곳곳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소리들. 설마 아까 전 와레와레와 코로 살했다. 우리들은 살해당했어. 이 말이, 그리고 그날의 일을 지금 내가 환영으로 보고 있는 건가 싶더군요. 한참을 들려오던 비명소리가 역시나 필름이 끊기듯 삭제되고, 주방 옆의 복도에서 갈변하여 굳어진 핏자국이 선명한 옷을 입은
제가 처음 봤던 그 여자가 고개를 바닥에 떨군 채로 터덜 걸어 나오면서 쥐우이치지니 오키타 11시에 일어났다. 이 말을 정말 듣는 사람 힘 빠지게 맥없이 중얼거리는데 이게 지금 내가 느끼는 게 공포감인지 연민인지 아리송합니다. 그 여자를 그렇게 한참 쳐다보면서 그녀의 원맨쇼를 반강제로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문이 완전히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녀석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는 아무 말도 없이 제 손을 강하게 쥔 채로 바깥으로 저를 끌어내듯 나갔죠. 그 집, 아니 흉가로부터 한 20몇 미터 떨어진 한 공터에서 구름 과자를 꺼내본 녀석은 야, 너 계속 거기 서 있었어? 내가 문 여는 소리 못 들었냐고 라면서 뭔가를 캐물으려 하길래 아니 별거 없었다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느끼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그 거실에 내가 서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말을 해주니까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고 그렇게 다시금 녀석의 방으로 둘 다 아무 말 없이 걸어가는데 교차에서 오시던 한 노인분이 저희에게 얼굴을 훅 들이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갔다 온 모양이구만. 꼴을 보아하니 굳이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소. 그 말에 녀석이 혹시 그 집에 대해 아시는 게 있냐고 물어봤고 노인분은 혀를 끌끌 차면서 그 집에 얽힌 사연을 말해주셨죠. 요약하자면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었고 젊은 부부 4회와 아이가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온 강도에 의해 전부 피살당하고 그대로 벌어졌다고 하네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환영으로 봤기 때문에 심드렁하기만 했고요. 노인분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시더라고요. 거기는 현지인들도 꺼리는 집이라 아무도 얼씬도 안 해요. 그리고 가시던 길을 가시는 모습을 끝으로 녀석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남은 여행 일정 내내 약간의 찝찝함이 남아서였을까요? 저는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 그 집에 방문 아닌 방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진 않았죠. 그냥 그 집 앞에 수선화 새송이와 작게나마 쓴 위로문을 남겨둔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당신들이 겪은 아픔을 제게 보여줬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을 다시 마주하기엔 제 심장에 무리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 제 작은 선물로 만족해 주시겠습니까? 당신들의 평안한 내세를 기도합니다. 보통 흉가나 상갓집을 다녀오면 귀가 붙어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분명 그 집에 얽힌 사연을 환영으로까지 봤는데도 그 이후에나 귀국을 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일이 없는 걸 보면요. 그저 미스테리한 무언가로 제 인생에 남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11시에 벌어졌다. 일어났다. 이제야 조금 궁금증이 풀리는 것 같네요. 후쿠오카에 도심에서 한참 벗어난 다 망해가는 시골 마을에 있는 원룸형 아파트, 그리고 그 주변에 널브러진 오래된 버려진 집들. 그 중엔 별것도 아닌 것도 있겠지만 구독자분이 겪은 그런 무시무시한 흉가도 있게 마련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 구독자분이 일본 내에서도 유명한 귀신의 집 전율미궁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직접 겪은 실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가고시마현에 거주하고 있고요. 보내드리는 이야기는 10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제가 거기서 일을 시작한 게 그냥 우연히 커뮤니티로 알게 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무명 배우였거든요. 전율미궁에서 귀신 분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형님 같은 무명 배우들인데 편의점에서 짠 시급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저에게 같이 전율미궁에서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의를 했고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은 저는 편의점 알바와는 비교도 안 되는 시급 보장과 넉넉한 휴일 제공 등에 이끌려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전반야엔 귀신 분장을 하고 후반야엔 조명이나 시설 보수와 같은 일을 하는 스텝이었는데 한국에서 졸업한 대학에서 전자전기를 전공했다는 점이 참작이 돼서 병행하게 된 셈이었죠.
그 덕분에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시급을 책정받을 수 있었기도 하고요. 귀신 분장이 리얼한 건 둘째치고 현장 분위기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라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면 그곳에서 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였는데, 여기에 더해 현장 자체가 너무 넓고 일하는 직원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때문인지 직원들 사이에선 괴담이 돌기도 했죠. 같은 파트에서 일을 하던 귀신 역할 여자 직원하고 일하는 내내 대화도 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나중에 따로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인사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직원은 없었다라던가, 수리기사가 시설 보수를 하러 갔는데 귀신 분장을 한 남자 직원이 말을 걸어오길래 이것저것 답을 하고 난 뒤 복귀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너도 봤구나 라는 반응이 나온다던가 하는 해프닝성 괴담들이었죠. 그날은 제가 후반야의 수리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귀신 분장을 한 어떤 여자 직원분이 오셔서 자기가 일하는 파트에 조명이 나간 것 같다고 하길래, 직원분 말대로 조명이 깜빡거리는 게 효과를 넣은 게 아니라 약이 다 된 상황이라 배터리 교체하고 점등 확인하고 수리 다 됐다고 말을 하려는데 금방 전까지 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동안 다른 파트로 이동했나 보네 하고 어물쩍 넘어갔었죠. 그렇게 나흘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영업을 종료하고 각 파트마다 시설들 점검하고 있었던 제게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건지 아니면 분장 컨셉이 그런 건지 연신 왼쪽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파트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여자 직원분이 있길래 오늘 영업 종료됐고 시설 보수하러 왔으니까 그만 퇴근하셔도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은 제 말이 안 들리는 건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건지 기분 나쁘게 킬킬거리면서 하던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냐고 따지려다가 그냥 저는 다음 파트 보수하러 간다고 하고 빨리 퇴근하시라고 하고 이동을 했고요. 다음날 분장팀에서 한참 분장을 받고 있는데 어제 퇴근 전에 봤던 그 이상한 여자 직원이 생각이 나서 그 파트에서 가장 오래 근무를 했던 사유리라는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유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길래 설마 걔도 귀신이냐고 물어본 저에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 그녀는 이따가 퇴근하고 맥주나 한잔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다고 했죠. 저는 제가 그날 배정받은 파트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누군가가 다리를 끌면서 생기는 특유의 소음, 그리고 들려오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누군가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바로 어제 퇴근하기 전에 봤었던 다리가 불편한 척을 하는 건지 컨셉인지 모를 여자 직원, 아니 귀신을 말입니다. 그건 점점 속도를 내면서 제게 접근해 오기 시작했고 저는 초간격으로 올라오는 오한에 떨면서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쳐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죠. 그녀는 마치 장면을 스킵하듯 제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분명히 꽤나 거리감이 있었는데 제 느낌상으론 3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확실히 분장을 아무리 리얼하게 한다고 해도 진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분장을 한 건 결국 사람인데 진짜는 말 그대로 귀신이니까요. 저는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몸은 당연히 움직여지지 않았죠. 그것도 엄청나게 강한 가위에 눌린 것 마냥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건 어떤 수를 써서도 풀 수가 없는 수준이란 걸 단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저를 스캔하고는 갑자기 입꼬리 한쪽으로 올리면서 신입이야? 들릴랑 말랑한 얇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고는 다시 입을 틀어막고 웃기 시작하는데 정말 정신이 나가서 기절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갑자기 몸을 돌린 그녀는 시시한 놈이었네. 전에 있던 애가 리액션이 좋았었는데 라는 다소 새침한 말투로 중얼거리면서 다시 다리를 절룩거리며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시야에서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저는 그제서야 안도감과 함께 몸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때 제 뒤에서 나 아직 안 갔는데?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그 기괴한 얼굴이 슬로우 모션처럼 벽면에서 나오는 걸 본 걸 끝으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저와 교대하기 위해 파트로 오던 다른 직원이 발견해서 휴게실로 옮겨질 수 있었고요. 그날 저는 아침에 약속했던 대로 사유리와 역 근처의 식당에서 야끼니쿠에 맥주를 한잔 했는데 그녀는 오늘 네가 기절해서 휴게실로 온 이유가 역시 걔를 봤기 때문이겠지라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리가 불편한 귀신, 그녀의 생전의 이름은 나코였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일찍 부모님을 여인 그녀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한 기획사로부터 캐스팅되어 배우 연습 생활을 시작했지만 데뷔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시급이 센 곳을 찾다가 전율미궁의 분장팀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처지인데도 특유의 밝은 성격 덕분에 그녀의 주변엔 늘 사람이 많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에 사유리 역시 그녀를 좋아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녀가 출근을 안 하기 시작하더니 한 달여쯤 시간이 지나서 모습을 드러낸 그녀는 다리를 심하게 다친 건지 목발조차 없이 다리를 절룩였다고 해요. 다들 오랜만에 출근한 그녀가 다친 모습으로 있으니 걱정과 함께 많은 위로를 했는데 그럼에도 예전의 그 밝은 성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대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사유리가 그녀에게 물어봤는데 사유리에게만큼은 마음을 완전히 열었었던 나코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사유리는 적잖이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나코가 소속된 기획사는 설립된 지 몇 년 안 된 소규모 회사로 그곳의 대표가 유독 자신을 끈적이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어렴풋이 알고 대표를 일부러 피했는데 어느 날 데뷔 일정이 잡혔다며 그녀를 집무실로 부른 대표가 그녀를 결박한 뒤 몹쓸 짓을 해놓고 그대로 사택으로 데려가 한 달 동안 감금을 했었다는 겁니다. 결국 나코는 이틀 뒤 자신이 근무하는 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그날 이후로 나코가 근무했었던 파트에서 그녀가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건데 어차피 그녀가 나를 점 찍었으니 계속 날 괴롭힐 텐데 여기서 일을 더하는 건 무리일 것 같다고 말하곤 바로 사직서를 내고 그만뒀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건 불쌍한데 왜 그 화풀이를 엄한 사람들한테 하는 건지 그 나코라는 사람 생각보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전율미궁, 기네스에도 등재된 유명한 귀신의 집이죠. 역시 어느 나라, 어느 귀신의 집이던 간에 저런 류의 이야기나 괴담은 똑같이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통 공포라디오 채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 구독자분의 현재 장인어른 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구독자분의 장인어른이 결혼을 하시면서 루이지애나의 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셨을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하며 본 영상에선 미신을 조장할 의도가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단 현재 캘리포니아의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고요. 현재 제 와이프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겐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현재 장모님과 결혼을 하시면서 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셨고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처음 부동산에서 그 집을 소개받았을 때 장모님께서 이 집으로 하자고 소신이라고 할까요? 고집이라고 할까요? 결국 이에 못 이긴 장인어른이 그 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그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대략 3층 정도의 높이였는데 1층과 2층은 실거주 공간이었고 3층은 사실상 다락 정도의 용도로밖엔 보이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에 이사를 가면서 첫째, 지금의 제 와이프를 임신하신 장모님께서 어느 날 1층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다가 꿈을 꾸셨는데 장모님이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의 손을 잡고 마당에 있던 그네를 태워주면서 놀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3층 다락의 창문이 열리면서 웬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살짝 위태위태하게, 그러니까 창문에 몸이 걸린 채로 떨어질랑 말랑한 모습으로 아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다급하게 애원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셨고 장모님이 화들짝 놀라서 아이를 내버려 두고 바로 3층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다락 창문 바로 앞엔 공기총을 든 웬 중년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남자가 공기총으로 여자를 쏴버리는 그런 꿈이었대요. 그래서 일단 남편 얼굴은 아니고 그 여자도 처음 보는 생소한 사람이었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뭔 꿈인가 하고 굳이 장인어른에게 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는데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 와이프가 5살쯤이 됐을 때 마당에서 그네를 타고 싶다고 하도 졸라대서 장인어른이 그네를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그날 제 와이프가 탄 그네를 밀어주시다가 갑자기 3층 다락의 창문이 벌컥 열리면서 살짝 그 라디오 주파수가 흔들릴 때 나는 지직거리는 소리, 그 소리랑 섞인 웬 젊은 여자 목소리가 다락에서 들리길래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다가 제 와이프한테 잠깐만 있으라고 한 다음 다락으로 올라가셨는데 당연하게도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그저 창문만 열려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장모님은 몇 년 전 꾸었던 꿈을 떠올렸고 그제서야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게 있나 보다라는 걸 알아채고는 그날 퇴근한 장인어른에게 그 꿈 이야기와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 장인어른은 실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저녁이나 차려오라고 핀잔만 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 사건 이후로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처제가 태어나고 또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분명히 처제한테 밥을 먹이고 화장실을 가는 걸 확인한 장모님이 시간이 한참이 됐는데도 처제가 화장실에서 안 나오니까 확인해보러 들어갔더니 처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어딜 갔나 하고 집 전체를 들쑤시다가 다락방 쪽에서 처제가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의 음악이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서 들어가 봤더니 마치 처제와 누군가가 같이 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봤고 장모님이 처제에게 아가 누구랑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었어? 엄마가 걱정했잖아 라고 하니까 여기 앞에 예쁜 언니가 나랑 놀아주고 있었다고 하면서 언니 배에서 피가 흐르는데 너무 아파 보여서 호호 해줬더니 웃으면서 같이 놀아줬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껏해야 3살 정도밖에 안 된 애가 배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웃긴데 장모님 눈엔 그 예쁜 언니라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처제는 계속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우리 엄마 예쁘죠? 라는 말을 허공에 대고 하고 있으니 속이 터지고 어이가 없었던 거죠. 장모님은 처제를 데리고 급하게 거실로 내려와서는 앞으로는 절대 다락방에 가면 안 된다고 한 번만 더 가면 간식 안 줄 거라고 나름 화를 내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다음날도 처제는 장모님이 한눈을 판 사이에 그새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누군가와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고 결국 장인어른에게 이 사실을 전부 털어놓으면서 이 집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애가 지금 3살인데 귀신 보면서 같이 놀고 있는데 이거 심각한 거라고 열변을 토하셨고 결국 장인어른은 다락방을 완전히 봉쇄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락방을 닫아놨더니 이제는 문제가 다른 곳에서 터져버리고 말았다고 해요. 바로 집 전체의 난방을 책임지는 지하의 보일러실이었는데 그곳을 창고로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와이프가 엄마 지하실에 웬 아저씨가 나한테 오렌지맛 사탕을 줬어. 나한테 자기 딸 어릴 때랑 똑 닮았다면서 귀여워해 주셨어 라는 말을 하자 완전히 눈이 뒤집혀버린 장모님은 지역을 넘어 타 지역에서 나름 용하다는 영매사를 모셔왔고 영매사가 지하실과 다락방 앞에서 의식을 치르던 중에 갑자기 영매사의 조수의 고개가 축 하고 늘어지더니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긴 우리 집이야. 너네가 여기서 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나가. 라는 말을 신경질적으로 반복했고 이에 놀란 영매사가 조수를 억지로 끌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얼른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한다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근 10년 가까이를 살았던 거냐고 혀를 내두르면서요. 그래서 장모님이 무슨 말씀이시냐고 추궁을 했고 영매사가 말을 하는 게 머리에 스쳐가듯이 보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고 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아내가 외출한 사이에 의붓딸에게 몹쓸 짓을 하려다가 실패하자 공기총으로 의붓딸을 다락방에서 하직시켜버리고 곧 아내가 돌아와서 그 장면을 보자 남자 역시 공기총으로 셀프 하직을 한 것 같다고 그동안 여기 살면서 몇 번이나 그들의 모습을 봤을 텐데 전혀 낌새도 치지 못한 거냐고 말을 하더래요. 영매사가 돌아간 뒤 퇴근하고 오는 장인어른에게 장모님은 낮에 영매사가 왔다 간 걸 얘기하면서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계속 여기 있으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셨고 그날 이후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다니시는데 제 와이프가 말하기를 그날도 여지없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집을 보러 나간 날이었고 처제와 인형놀이를 해주던 와이프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처제가 사라져서 혹시나 해서 지하실과 다락방으로 가봤는데 지하실에선 안 보였던 처제가 분명 장인어른이 막아놓은 문이 열린 다락방에서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처제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뛰쳐나와서 두 분이 들어오실 때까지 추위에 떨었다고 합니다. 와이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두 분은 결국 친정댁에 잠시 와이프와 처제를 맡겨두고 잠잘 때를 제외하곤 그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가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자
그 집을 소개해줬던 부동산 업자에게 집에 뭐 있는 거 말도 안 해주고 이게 맞는 거냐고 하니까 부동산 업자가 어이없게 웃으면서 그럼 당신들은 저 집 산 사람들한테 집에 귀신이 있는 거 말해줬냐고 역으로 물어보더라는 거죠. 당연히 두 분은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렸다고 하고요. 그 집에서 나온 이후 새로 이사간 집에선 별일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두 분 모두 그리고 처제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4년 전엔가 장인어른의 생신 때 같이 와인 한잔 하다가 장인어른이 말씀을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미티빌 호러라는 영화가 갑자기 확 생각이 났었는데 검통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와, 저도 이 사연을 읽고 나서 바로 아미티빌이 생각이 났었는데 역시 사람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 맞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땅덩이도 넓고 각 주마다의 크기가 한반도만한 나라인데 막상 거주하는 인구수는 우리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니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전원주택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매스컴에 알려지지 않고 묻혀버린다는 게 참 무섭기도 하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여러가지 괴담들이 많지만 괴담은 실제로 겪은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윤보라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베트남에 여행을 갔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4년 전에 베트남에 여행을 갔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당시 5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던 상태였어서 해외여행을 통해 여독을 풀 요량으로 베트남의 다낭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전 회사에서 친했던 동료들의 단톡에 말을 했더니 저랑 유독 가까웠던 박은영 대리가 다낭 현지에 자기가 잘 아는 여행 가이드가 있는데 지금은 쉬고 있지만 자기가 말을 하면 기꺼이 동행을 해줄 거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낭에 도착을 해서 박 대리가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 하니 저 멀리서 한 여성분이 손을 흔들며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오는 게 보여서 동승을 한 채로 제가 예약한 호텔방으로 함께 이동을 했죠. 총합 4박 5일의 여행기간 중 이틀 동안 다낭 안에 있는 모든 관광지는 물론 현지인 가이드분이 추천하는 맛집과 로컬 맛집을 전부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뭐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 가이드분이 교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적 같은 데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동의를 하고 다음날 이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비가 거의 폭우 수준으로 쏟아지길래 그냥 취소하고 숙소에서 시간을 보내려 했죠. 하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진 가이드분은 기어이 차를 렌트를 해오셨고 그렇게 마음이 붕 뜬 상태로 3일차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날 겪었던 일이 제가 제보하는 이야기의 엑기스이자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차를 타고 도심가를 빠르게 벗어나니까 그제서야 아 여기 진짜 동남아시아구나 라는 걸 느낄 만한 풍경이 펼쳐졌고요. 지나치는 풍경들을 감상하고 있으니 뭔가 답답했던 느낌이 쫙 하고 풀리면서 안정감과 자유감이 전신을 뒤덮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잔고장이 많은 건지 가이드분이 연신 이상한 애를 연발하길래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내비게이션이 원래 설정한 도착지로 안 가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안내를 한대요. 이미 다낭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버려서 도착지 설정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차를 세우시는데 갑자기 거짓말처럼 비가 뚝 하고 그치더니 뽀얗던 안개까지 싹 걷어지자 저희의 앞에 웬 건물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사찰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느낌과 흡사한 양식을 띠고 있는 건물이었고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누가 봐도 사람 손을 오랫동안 타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폐건물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풍겨지는 느낌이 마치 영화 알포인트에서 나오는 귀신 나오는 건물같이 흉흉한 느낌에 당장이라도 귀신들이 얼굴을 빼꼼 내밀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심지어 가이드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다낭에서만 15년을 살면서 가이드 일을 해왔었는데 이런 건물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오랫동안 차 안에 타고 있기도 했었고 비도 그쳤으니 차에서 내려서 기지개도 켜고 몰래 노상방뇨를 하며 그 건물이 풍기는 음산한 분위기에 취해 넋을 놓고 바라보는데 그 건물 안에서 어떤 남자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 사원에 승려분들이 거주를 하시나 보네요.
가이드분이 그 남자를 보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눈으로 볼 땐 그 남자의 걸음걸이가 좌우로 심하게 기울어서 엉성하게 걷는 모습으로만 보였거든요. 누가 봐도 사람 같지가 않았고 심지어는 걸어 나온다라기보단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 일단 차에 타요. 저 사람이 승려인지 괴한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가이드분의 오킷을 잡아서 차 방향으로 끄는데 가이드분의 동공이 완전히 풀려 있더라고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요. 그러다가 다시 사원 쪽을 봤는데 수상한 보폭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던 남자가 안 보여서 대략적인 분위기에 홀려서 헛것을 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저와 달리 가이드분이 갑자기 저는 여행 가이드고요. 옆에 계신 분은 한국분이신데 여행을 오셨습니다. 승려분들이 거주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괜히 소름이 쫙 하고 돋는 거예요. 분명 제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허공에 대고 합장을 하며 말을 하니까요. 그러다가 차 안에서 제 핸드폰 벨소리가 들려서 휴대폰을 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는데 가이드분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직감을 했죠. 귀신의 손에 이끌려서 저 사원 안으로 들어갔구나라는 걸요. 솔직하게 돌아가는 길을 전혀 모르는 데다가 베트남 말도 몰라서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는 법도 몰랐고 당연히 현지의 공안에 연락을 취할 방법조차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사원의 내부 모습은 뭐랄까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내부 장식인데 대부분 파손이 심하게 돼서 원형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고요. 벽을 비롯한 곳곳이 검붉은 무언가로 칠해져 있는 대략적인 모습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원 안이 너무 층고도 높고 공간도 넓어서 핸드폰 후레쉬로는 딱 제 앞길만 비춰질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가이드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처 없이 그 넓은 공간을 배회하던 중에 사원의 창문 사이로 햇볕이 들어왔고 그제서야 그 사원 내부의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치 전쟁 중에 파괴가 자행된 것처럼 완전히 난장판이었고 곳곳에 머리를 비롯한 신체 일부가 잘려나간 불상들이 나뒹굴고 있는 데다가 제가 아까 전에 검붉은 무언가로 칠해져 있는 벽 곳곳을 봤다고 했었던 게 제대로 보니 전부 핏자국인 거예요. 가이드분을 찾고 자시고를 떠나서 빨리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입구 쪽을 향해 뛰어가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둔탁한 무언가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해지더니 방금 전까지 제 눈앞에 보였던 입구가 사라지고 벽이 나오는데 진짜 무서운 건 둘째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유독 형체를 온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불상 앞에 어떤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저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설마 가이드분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죠. 확실히 가이드분은 맞았는데 제가 막 어깨를 잡고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대도 제 손을 완강하게 뿌리치면서 방해하지 말라는 날카롭게 째진 눈으로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하던 행동을 반복하길래 이제는 저마저도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내가 왜 타국에 여행을 와서 이런 엿 같은 걸 겪어야 하나 하며 깊은 빡침을 느꼈죠. 결국 화가 날 대로 난 저는 가이드분의 멱살을 잡고 뺨을 여러 대를 올려치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고함을 질렀고요. 가이드분이 정신을 차린 건지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를 하더니 여기가 어디냐면서 당황스러워하는 그 순간 사원 전체에 연부를 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명이 단체로 떼창을 하는 소리였어요. 그 상황쯤 되면 정신이 완전히 나가서 주저앉아야 정상이지만 죽어도 한국에서 죽어야지라는 생각이 든 저는 가이드분의 손을 잡고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가면서 거의 반파된 창문 어딘가를 발견하곤 어거지로 몸을 구겨놓고 가까스로 사원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차에 올라타서 일단 여기만 벗어나자며 악셀을 밟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낭 시내로 들어와 호텔에서 짐을 풀며 가이드분과 아까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이드분의 말씀에 따르면 제가 핸드폰을 가지러 차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 우물로 보이는 곳에서 다른 승려분이 추가로 나오시더니 이 사원은 쩐왕조 시대의 참족들을 몰아내고 불심을 함양코자 황제께서 직접 세운 유서 깊은 사원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안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한번 올리심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사코 거절하는 가이드분을 반강제로 2명이서 사원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었다고 해요. 저는 남은 일정 내내 그 사원에 대해 알아내보려 했지만 전혀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입사를 해서 베트남 다낭에 초대 지사장으로 내려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다낭에서 한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통역 직원에게 그 사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현지인이라면 그것도 평생을 다낭에서 살았으면 충분히 알고도 남겠지라는 계산이 들어간 질문이었지만, 아니요, 그런 사원 같은 게 있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는 허무한 답변만이 돌아왔죠. 도대체 그 사원은 무엇이었으며 제가 그 안에서 본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직도 그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작정하고 홀려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른 차원에 다녀왔다는 후일담들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이 자국 내에서 경험한 일이며 타국에 들렀을 때나 여행을 하는 중에 겪었다는 후일담은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윤보라님께서 제보해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 색다른 후일담을 접하게 된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